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시 좋아하세요? 주변을 보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많은데 어떤 시인을 좋아한다, 어떤 시집을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는 건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소설이나 작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한두 권의 책 정도는 바로 추천을 해줄 수 있는데 시의 경우에는 직업상 많은 시를 접하긴 하지만 좋아하는 시인이나 시집을 선뜻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유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비문학보다는 문학을 더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또 문학 중에서도 소설보다는 시를 좀 더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남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요. 이처럼 학생들이 더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하는 시 읽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 읽기가 더 어려워지고 또 시를 읽는 활동 자체가 더 소원해지는 걸까요? 분석적인 시 읽기를 강조하는 교육의 문제점도 물론 들 수 있겠지만 갈래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의 경우에는 소설에 비해서 짧은 형식 속의 내용을 담다 보니까 특정한 스토리, 서사보다는 화자의 정서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서를 짧은 형식 속에 잘 표현하기 위해서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나 표현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숨겨져 있는 어떤 행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생각의 힘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초등학교 국어에서 시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초등학교 국어 1학년 교과서에서도 시는 제재로 이미 등장을 하고요. 2학년 1학기 1단원 시를 즐겨요에서는 주된 활동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시 속의 장면을 떠올리고 또 시 속에 나타난 인물의 마음을 상상해보는 활동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생각해보고 그 장면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거나 그림으로 장면을 표현해보는 활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 속의 인물의 마음을 상상해보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 정서를 표현해보는 활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놀랍게도 수능 국어의 시 문제도 이 초등학교 국어의 범주에서 시를 읽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수능의 시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것은 시적 상황,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표현법 이렇게 3개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기출된 문항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는 2022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육사의 초가라고 하는 시를 보기를 참고하여서 읽고 각 부분의 형상화된 장면을 설명하는 선지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2021년 6월 모의평가 문제인데요. 가는 김기림의 연륜, 나는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이라고 하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어요. 선지를 한번 보시면 1번 선지에 화자가 인생을 재해석, 3번 선지에 화자의 열망, 4번 선지에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5번 선지에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 이런 부분들은 시어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 태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능시 문제에서는 표현법을 아울러 물어보고요. 또 표현 자체가, 설명 자체가 다소 어려워지고 또 어휘가 어렵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시를 감상할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는 초등학교 국어에서 배우는 내용이나 고등학교 국어에서 다루는 부분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책 많이 읽으시죠? 시집도 자주 읽으세요? 저는 첫째가 한창 한글을 배울 때 최승호 시인의 말놀이 동시집을 자주 읽었어요. 저도 읽어주고 아이도 저한테 읽어주기도 하면서 한글 읽기를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는 제가 가끔 좋은 시나 학생들의 작품도 많잖아요. 요즘은 초등학생들의 작품이나 혹은 동시집에서 좋은 시들을 아이들에게 가끔 읽어주거나 아니면 이거 한번 읽어봐 하고 아이에게 권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다른 책들처럼 아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앉아서 읽거나 혹은 읽고 난 후에 이 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 시적인 상황이나 시인의 정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뭐 이런 식의 활동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시 읽기는 산문 읽기와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시 읽기를 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나중에 낯설어서라도 시를 조금 읽기를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시를 읽고 그런 활동을 하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신 아이가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그래서 가사를 대충은 알고 있는 그런 노래를 가지고 한 번씩 해봅니다. 요즘 7살 저희 둘째가 푹 빠져있는 노래가 있어요. 문어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아세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익살맞은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래를 아이와 함께 계속 듣다 보니까 상당히 심오한 노래더라고요. 가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가사입니다. 2절도 있지만 저는 1절만 지금 화면에 띄워 놓았고요. 이 노래를 아이와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한 30번, 40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둘째가 7살이긴 하지만 그 정도 듣고 나니까 이제 노래의 가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더라고요.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와 함께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씩 질문을 던져봤어요. 와, 문어는 높은 산, 장미꽃밭, 횡단보도, 밤하늘 가는 것보다 몸 색깔이 바뀌고 다른 모습이 되네. 만약에 네가 문어라면 어디에 가보고 싶어? 그러면 어떤 색깔이 될 것 같아? 문어가 꿈속에서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라고 했잖아. 그러면 꿈속이 아닐 때는 문어는 어떨까? 꿈속과 달리 꿈속이 아닐 때는 그 어디에도 자유롭게 갈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이유가 뭘까? 맞아. 노래 제일 끝에 보니까 문어는 어디 살지? 깊은 바닷속에 혼자 산대. 그래서 진짜로는 꿈속에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곳들을 아무데도 못 가는 그런 존재인가 봐. 문어는 깊은 바닷속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깊은 바닷속은 꿈속에서는 갈 수 없는 높은 산, 장미꽃밭, 횡단보도, 밤하늘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네. 깊은 바닷속에 있는 문어 기분이 어떻대? 외롭고 춥고 어둡고 차갑고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네. 네가 생각하기에 문어는 왜 그런 것 같아? 친구가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혼자 있어서 외롭고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노래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매일 꿈을 꾼다고 했잖아. 왜 매일 꿈을 꿀까? 이거 정말 잘 때 꾸는 그 꿈일까? 깊은 바닷속에서 혼자 사는 삶이 문어는 행복하지 않은가 봐. 좋지 않은가 봐.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는 꿈속이 더 행복한가 봐. 문어의 꿈 노래 영상을 찾아보면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배경으로 깔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시를 읽고 나서 시 속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것은 시를 학습하는 교과서의 대표적인 활동이기도 합니다. 문어의 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활동을 집에서 아이와 해보실 수가 있겠죠. 또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꿈속이지만 문어가 가는 곳이 여러 곳이잖아요. 높은 산에도 올라가고 장미꽃밭에도 가고. 그러면 그 각각의 장소를 다른 시어로 바꾸어 보는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가 생각하기에 네가 문어라면 어디에 가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몸이 변할 것 같아? 이렇게 아이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시는 거죠. 문장으로 적어보시거나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문어가 지금 외롭고 쓸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의 주인공이 문어에게 위로나 격려의 편지를 써보자, 아니면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이런 식으로 아이와 함께 다른 활동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맥락을 바꿔볼까요? 우울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아세요? 자, 우자는 근심할 우자고요. 울자는 답답할 울자입니다. 그래서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걱정이 있고 그래서 답답한 기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우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아이가 자신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떠어떠할 때 우울하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식의 활동을 해보면 일단 어휘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학습을 해보실 수도 있고,
또 아이가 그 정서를 이해해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해보는 창작적인 활동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면서 교과 융합적인 활동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저는 아이와 함께 책을 찾아보거나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문어라고 하는 생물이 상당히 고등한 생물이라고 해요. 지능이 상당히 높고 또 피부 표면에 색소 주머니가 있어서 색깔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감까지 표현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어 같은 경우에는 지능이 높은 동물이긴 하지만 무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러한 배경 지식을 아이와 함께 영상이든 책이든 다른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그래서 노래 속에서 문어가 가는 곳마다 자기 몸 색깔을 바꿀 수 있었구나. 깊은 바닷속에서 혼자 사는구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능이 높은 문어를 양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족관을 가둬서 키운다면 문어는 어떤 기분일까? 그럼 지능이 높은 문어는 수족관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거나 혹은 양식장에서 먹히기 위해서 키워지는 것은 안 되고, 지능이 낮은 전복이나 물고기는 그렇게 키우거나 사람들이 구경해도 될까? 뭐 이런 식의 철학적인 주제로까지 아이의 생각을 확장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둘째의 최근 최애 노래 문어의 꿈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추가적인 활동을 해보았는지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모든 노래를 제가 이렇게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시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시를 가지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활동이 별반 다르진 않은데요. 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활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읽고 또 낯선데 그 다음에 또 읽고 익숙해질 때까지 읽히기가 저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노래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여러 번 듣고 또 여러 번 따라 부르게 되면 가사에 대해서도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활동들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서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마침 이번에 문어의 꿈 같은 경우에는 뭐 과학이라던가 철학적인 주제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정도로 문어가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해봤고요. 싱그러운 여름? 여름 되면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있죠? 그 노래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 여름에 뭐 물장구를 치고 물고기를 잡고 할머니 집에 가서 수박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노래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그러면 너는 여름에 즐겁게 논 기억 어떤 게 있어? 어떤 게 제일 즐거웠어? 뭐 이런 식으로 아이의 경험하고 연결을 시켜보고, 또 이 노래 속의 아이는 기분이 지금 어떤 것 같아? 여름에 노는 풍경을 떠올리면 얘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즐겁다라고 노래 속에 나오네. 이렇게 감정 표현을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그럼 너는 좋았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많이 거창하지 않아도 이런 식의 활동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숨겨져 있는 어떤 행간의 의미를 발견하는 재미도 알 수 있고, 또 산문과 다른 시의 어떤 즐거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래를 들려주실 때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보여주시면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장면을 상상하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동요를 들려줄 때는 화면을 보여주지 않고 소리만 들려주는 편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장면을 캐치하거나 혹은 가사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시 읽기에 대해서 어린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